오늘 강의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내가 칠판에 쓰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듯 할 수 있어. 그런데 하고 나서 이게 이제 지금부터는 주제 중심인 게 좀 더 뚜렷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 끝나고 나면 복습도 하고 노트 정리도 하고 그런 다음에 덮어놓고 문제라고 생각하고 풀어보는 일을 해야 여러분들께 돼요. 수학 공부할 때 여러분들 경험 있을 거야. 해답집 보면 다 하는 것 같죠, 그죠? 근데 직접 풀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똑같이 전자기학도 비슷한 교과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지금 비오 사바로의 법칙을 기반으로 해서 비오 사바로의 법칙을 기반으로 해서 전자기장을 해석하고 있어요. 전자기장 중에서 그 중에서 이제 자기장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냐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잘 염두에 두고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일반화하면 X축, Y축, G축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굉장히 조각을 내서 꼼꼼하게 했는데 또 혼동할 수 있을지도 몰라서 잠깐 정리하고 갈게요. 여기에 이제 근원전류를 내가 빨간 걸로 그렸어. 그러니까 하여튼 형태는 내가 적당히 이렇게 그리지만 선일 수도 있고 뭐 두꺼운 형태로 되어 있는 전류일 수도 있고 묵직한 도선을 흐르는 것일 수도 있고 여기 이제 전류 I가 흐르면은 요게 뭔가 하면 자기장을 만드는 근원 같은 거예요. 얘는 요 자리에 서서 요 도선은 안 움직이는 것 같은 거야. 그럼 얘가 이제 자기 바람을 막 내는 거겠지, 자기장을. 그럼 이 근처에 어디인가에 이제 또 다른 전류 도선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얘는 일반적으로 IT라고 얘기하는데 이 녀석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또 더 멀리 있을 수도 있고 형태도 다를 수도 있어서 요거를 시험 전류 도선이라고 하고 요거를 근원 전류라고 했어요. 그죠?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의 근원인가 하면 자기장의 근원, 자기장을 줄여서 자장이라고 그러기도 하니까 자기장의 근원 전류 도선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도선이 점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어서 길단 말이에요. 그죠? 길어서 어떻게 접근하는가 하면 이 조그마한 조각이 이쪽의 조각에 영향을 미치는 게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보는 형태로 해서 그때 이 도선 조각이 받는 힘을 뭐라 그러냐면 D의 DF 벡터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가 하면 여기에 얘가 받는 힘은 요게 위치가 바뀌어서도 요 힘의 크기가 달라지지만 요 조각인지 요 밑에 조각인지에 따라서도 또 거리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니까 힘이 달라지는 거니까 어떻게 표기되는가 하면 요 관측점의 위치에도 의존하고 여기에 요 근원 전류 도선이 어디 있는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렇게 표기했어요. 그러면 R이 뭐고 R 프라임이 뭔가 하면 R은 여기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여기로 가는 요게 R 벡터의 프라임이라고 했고 소스 커런트가 있는 것을 그 다음에 이쪽에 관측점으로 가는 요 벡터를 R 벡터라고 얘기해서 관측점으로. 그런데 실제로는 얘가 원점 기준에서 어디 있고 얘도 또 원점 기준에서 어디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한가 하면 여기서부터 요 근원 전류가 있는 데서부터 여기 실제 관측점까지 거리나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는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방향이.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랬어요? R 벡터라고 했어요. 그죠? R 벡터. 그래서 이제 요걸 하려고 그러면 R 벡터도 알아야 되고 R 벡터의 프라임도 알아야 돼서 뭔지를 정의해 놨어요. 이게. 자, 그런데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요걸 봤더니 요 힘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기 흐르는 전류에도 필요하고 여기 흐르는 전류에도 필요하고 요 거리에도 관련되고 그래서 그 수식으로 나타내는 게 비오 사발의 법칙인데 어떻게 생겼냐면 최종적으로 힘은 어떻다? 요거에 의해서 요 도선 조각이 조그마한 전류 도선 조각이 받는 힘은 땡기든지 밀든지인데 요 도선이 점이 아니고 선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위치도 달라지고 선끼리 이렇게 두 개가 뭉치면 면을 이루기 때문에 방향을 늘 쓸 수 있는 방향을 정의하다 보니까 어떻게 만드니까 그게 해결되냐면 IS의 DLS에다가 크로스 AR을 한 여기에다가 이제 시험 전류 도선에 해당하는 것을 IT, DLT 벡터 이렇게 해서
벡터 프로덕트를 두 번 하는 형태를 하니까 지난번에 내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가다가 전부 다 땡기든지 밀든지라고 얘기한 얘를 그림을 그려준 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니까 늘 이 전류도선이 어디 있든지 간에 이 도선이 땡기든지 밀든지 같이 나타나더라고요. 여기서 같으면 요 조각이 여기에 작용하는 것 같은 뭐야? 이렇게 밀고 땡기는 거 하는 거겠지? 그럼 여기 있다. 그럼 이렇게 밀고 땡기는 거겠지. 그걸 다 나타내는 식이 요 식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식이 좀 복잡해졌어. 그죠? 그런데 이제 크기까지 반영하니까 요 밑에 개수를 뭘 넣으면 되냐면 4파이의 R의 제곱이라는 걸 만들어 넣으니까 거리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도 반영됐어. 크기가. 요건 방향에 대한 걸 잘 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앞에도 이제 단위를 힘을 만들다 보니까 요 매질의 자성계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내는 뮤를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 요게 모두였어. 그죠? 이게. 그러면 가만히 보면 요 오른쪽에 있는 거하고 왼쪽에 있는 거하고를 따지면 요 오른쪽에 있는 건 뭐다? 근원전류가 미치는 영향을 그 근원전류에다가 뭐 합친 거? 그 근원전류에다가 관측점이 어디인가 하는 정보만 담아놔 있는 거고요. 요 왼쪽의 것은 뭔가 하면 요거는 매질이 뭔지에 해당하는 거하고 또 요 뒤에 건 뭐예요? 시험전류 도선에 해당하는 걸 나눠서 시험전류 도선에 해당하는 걸 나눠서 이렇게 구별해 놓으니까 나중에 정의하기 쉬워졌어요. 그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요 조각이 아니라 요 조각이 받는 힘은 받는 힘인데 요 조만한 요 조각 한 조각이 아니라 이 전체가 다 여기에 미치는 영향을 다 합치면 그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기 이제 따라와 보세요. DF 벡터를 이제 R 벡터에다가 R 벡터 프라임에 해당하는 위치 벡터를 요게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건데 요만한 조각이 요 조각에 영향을 미치는 거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D가 두 개 붙었다 그랬죠. 여기도 D 있고 여기 D 있고 그죠? 그런데 요거를 어디에다 다 합치는 거 하면 소스 커런트에 대한 거를 다 합쳐주면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요 조각은 그대로 요 조각으로 놔두는데 이 조각에 여기 있는 조각 전체는 요것뿐만 아니라 여기를 다 합쳐서 힘을 이 전체가 여기에 미치는 영향을 다 합치는 걸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 요걸 뭐라고 정의했냐면 요거를 DF라고 요거 이제 지울게요. DF 벡터라고 정의했어. 그러면 요거는 R'에 관계가 있다 없다? 적분해서 소스 커런트에 적분한다는 얘기는 R'에 관련되는 걸 다 반영해서 이미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R'은 안 나타나겠죠. 그죠? 그럼 뭐만 남는 거예요? 여기 R 벡터 이렇게 나타났어.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걸 가만히 보세요. 요걸 갖고 오면 요 식 있는 거에서 내가 적분은 뭐에 대해서만 한다고요? R'에서 한다고 하면 요 앞에 뮤의 IT, DLT 벡터는 그대로 놔두고 요 전체 적분을 하는데 적분은 뭐에 대해서만 한다고요? R'에 대해서만 하는 거니까 얘는 R에 관련되는 거니까 얘는 적분기호 속에서 아무 역할 변동이 없으니까 상수같이 바깥으로 빼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다가 곱하기 요 곱하기를 그대로 갖고 와서 여기다 살려놓고 그 다음에 인티그럴 하기를 4파이 R 제곱분의 ISDLS 벡터에다가 플러스 AR 이렇게 정리하면 나중에 요것만 먼저 계산해 놓으면 나중에 힘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요것만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다가 한 번 더 필요하면 한 번 더 접근하면 되는 거고. 근데 요쯤에서 이제 새로 여러분들 오늘 적용할 거를 하는데 요렇게 놓으면 나중에 요거 곱하는 건 놔두니까 요거는 순전히 뭐의 영향만 빼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얘기한 대로 근원전류 도선하고 근원전류 도선의 영향하고 관측점에 해당하는 것만 반영했어요.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요쪽하고 요건지 어딘지 이 멀리 있는 건지 대상도 어떤 전류인지도 얘기 안 했어. 그냥 관측점만 해놨어. 그죠? 그럼 요거를 정의하기를 얘가 뭔가 하면 요게 H 벡터라고 하는 걸로 정의되어 있는 거야. 요거는 요렇게
얘를 뭐라고 하냐면 자개 강도예요. 자개 강도. 그럼 자개 강도는 뭐가 만든 거예요, 순전히? 뭐가? 근원 전류가. 이것도 반듯하게 쓸까? 어차피. 근원 전류 도선이 만든 것만 따로 떼놓은 게 자개 강도예요. 영어로는 magnetic field intensity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위는 요거 계산하면 단위가 암페어 퍼 메타의 단위가 돼. 여기. 그러면 요 적분을 한 게 요거니까 요 속의 거를 그야말로 요 작은 조각, 요 조각이 미치는 영향을 뭐라고 하냐면 DH 벡터라고 하면 얘는 뭐뭐가 다 관련되는 거예요? 관측점도 관련되고 근원전류 조각이 어디 있는 건지도 관계되는 거야. 그죠? 그럼 이런 거지. 요걸 조금 더 변형하면 요 H 벡터는 뭐라고 쓰면 되는가 하면 DH 벡터라고 하는 것을 뭐에 대해서 소스 커런트라고 얘기하는 것 R 벡터 프라임에 대해서 다 합쳐주면 얘가 요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DH 벡터는 어떻게 정의됐냐면 DH 벡터는 R 벡터이기도 하고 R 벡터 프라임의 의존도도 다 갖고 있는 건데 어떻게 정했냐면 4파이 R 제곱분의 IS DLS 벡터 플러스 AR이라고 하는 요걸 됐어요. AR이 뭔지는 알겠어요? 요게 R 벡터라고 했으니까 요 방향으로 가는 단위 벡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건 충분히 설명 앞에서 했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받게 되는 문제는 무슨 문제를 받게 되는가 하면 문제는 이렇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자기장을 해석한다는 얘기는 자기장 문제는 어떤 건가 하면 자기장 문제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뭔가 하면 전류 도선이 주어지고 전류 도선이 어떻게 된다고 주어진 다음에 뭐 구하는 문제가 주로 나오냐면 H 벡터를 구하라 하는 문제로 나타나. 근데 나는 그 단계에서 하나 더 가긴 할 건데 대부분이 여러분들 받는 문제가 이거 H 벡터를 구하라, 자개 강도를 구하라 하는 문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 구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 요 거꾸로 역산해 가면 이거 구하려고 그러면 요 식이 필요하잖아. 그죠? DH 벡터가 필요하니까 DH 벡터를 적분해야 되는 거니까 DH 벡터는 H 벡터 뭐야? 인티그럴에 DH 벡터에 R 벡터 프라임에다가 R 벡터 프라임에 관련되는 적분을 해야 되는 거니까 DH 벡터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써놔야 되는데 이게 뭐다? 지금 한 번 더 쓰면 4파이 R 제곱분의 ISDLS 벡터 플러스 AR이라는 걸 구해놔야 돼. 이거는 지금 내가 그냥 오늘은 수식으로 쭉쭉쭉 가는 이유는 충분히 앞쪽에서 말을 많이 했기 때문인데 그래도 이제 조금 더 보충하면 그러면 좀 전에 뭐랬냐면 요걸 구해야 되는 게 1번 문제였는데 요걸 구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뭘 찾아와야 돼? 요거부터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되잖아.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걸 구하려면 이거 구하려면 요 속에 들어있는 요 조각들을 다 봐야 되잖아. 그죠? 내 얼굴이 보이게 요렇게 돼 있는 거에서 그러면 요 식을 계산해서 적분을 하려면 요게 다 보여야 되잖아. 그죠? 그럼 뭘 알아야지 요 식을 적분 속에 넣을 수 있냐면 요 속에 있는 거를 보면 일단 IS가 어떻게 되는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뭘 알아야 돼? DLS 벡터가 어떻게 되는지 당연히 알아야지. DLS는 어떻게 되냐면 길이가 있고 또 뭐다? 방향도 나타나야 되는 거니까 방향은 이 도선이 있으면 이렇게 도선이 이렇게 가고 있으면 이게 DL 벡터라고 하면 요 길이가 DL인 거고 이렇게 가는 방향 벡터가 A의 탄젠셜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A 탄젠셜. 그러니까 요 DLS는 여기에다 곱하기를 A의 탄젠셜 이런 걸 해야 되는 거니까 뭘 다시 속에서 더 자세히 들여다봐서 여러분들 쪽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건 DLS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알아야 되고 또 뭐죠? 그 접선 방향의 벡터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야 되는 거야. 그죠? 요걸 해야 요 식에다 넣어서 계산할 수 있어.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계산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아직도 여기 더 넣어야 될 게 많지. 4파이는 계산 안 해도 되지. 그쵸? 또 뭐 알아야 돼? R을 알아야 되는 거고, R을 알려면 또 뭐 알아야 돼? R 벡터를 알아야지 요 크기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 알려면 R 벡터도 알아야 돼. R 벡터. 그 다음에 또
뭐도 알아야 돼. 요 속에 있는 거. AR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AR도. AR 알으려고 그러면 AR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 여기 한 대로 R 나누기, R 벡터 나누기, R 벡터 크기로 나눠주면 요 방향으로 가는 요 단위 벡터가 되는 거니까, 요런 겉보기로 수식이 많은데 내가 꼼꼼하게 요 계산하려면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먼저 선언해 줬어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요렇게 가려고 해. 요렇게. 그런데 이제 전자기학을 내가 이제 초기에 전자기학을 가르치면서 모두가 어려워하는 전자기였어서, 또 그리고 보이지도 않는 전자기였어서 내가 어떻게, 잠깐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전자기학을 느끼고 보이는 전자기였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럼 요쯤에서 여러분들이 나하고 같이 잠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요. 요 식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여러분들 질문을 던질 거야. 자, 요 식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장이라는 것은 전류 도선끼리 상호작용하는 거야. 그죠? 그런데 이 근원전류가 있어서 근원전류가 자기장을 만들면 그 전류가 만든 자기장에 의해서 이쪽에 있는 시험전류 도선이 힘을 받아. 어떤 힘? 밀거나 밀어내거나 당기는 힘을 받아. 그죠? 근데 지난번에 얘기하기로 언제 당기는 힘이다? 나란히 흐르는 성분이 있으면 당기는 거고, 반대 방향으로 흐르면 밀어내는 거라 그랬다. 그죠? 그런데 요 식을 근거로 해서, 지금 설명하는 걸 근거로 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질 거야. 자, 이 공간에, 지금 내가 있는 이 공간에 자기장이 있는지를 가장 간단한 뭔가를 만들어서 여기 자기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서 나한테 설명해 달라, 이렇게 던지면, 구술시험을 보면 이게 제일 좋은 거지. 구술시험이 제일 좋긴 하겠어. 3분이면 모든 거 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여러분들 뭐라 그럴 거야? 여러분들 각자 답 만들어야 돼. 지금 현재 이 공간에 자기장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장이라 그러면 뭔가 여기 자기 강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간단하게 한번 장치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뭐라 그럴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각자 지금 혹시라도 아까 출석 체크하고 나서 긴장이 잠시 풀어져서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같이 가요. 지금 생각하는 힘을 지금부터는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 자기장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장이라는 게 뭔지를 먼저 생각해요. 자기장이 뭐예요? 전류 도선끼리 상호작용하는 거니까. 근데 자기장을 만드는 녀석은 내가 갖고 있지 않아. 이 녀석이 자기장을 만들었는지는 검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어느 쪽을 내가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이쪽에 시험 전류 같은 걸 뭐 만들어야 된다는 거니까, 자기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필요한 거지. 그죠? 근데 또 배웠어요. 자기장, 처음에 비오 사발의 법칙을 할 때 자기장의 자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봤더니, 전류가 많이 흐르면 그에 비례해서 힘이 강해지고, 그죠? 전류에 비례하고, 이제 이쪽 끝쪽 거 얘기할게요. IT에 비례해. 그러면 내가 이 자기장이 있는지 없는지 잘 감지하려면 어떤 전류 도선을 만들어야 되는가? 전류가 많이 흐르는 도선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또 봤더니 뭐에 비례하는 거예요? DLT, 시험전류 도선의 길이가 길수록 힘이 강하게 작용한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길게 하려고 그러면 온통 길에다 깔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어? 공간 적게 차지하는, 말아야지, 돌돌. 그죠? 그런데 봤더니 전류 도선이 나란할 때는 힘을 주거나 받지만 수직으로 했으면 힘을 안 받아. 힘을. 그러면 내가 손을 문득 자기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전류 흐르는 도선을 만들어서 이렇게 세웠는데 힘을 안 받아. 그러면 한 번 한 다음에 여기 자기장 없어, 이렇게 하면 맞는 결론이에요, 틀리는 결론이에요? 틀린 결론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방향을 돌려봐야지. 그럼 돌려보는데 이게 자기장의 힘을 받는지 안 받는지, 이게 움직여야 되잖아. 그죠? 이 도선이 움직이도록 해야지 힘이 작용하면 땡겨가든지 밀려가든지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도선이 가느다라고 무게가 가벼워야 되는 거지. 가벼운 전류 도선을 만들어서 작은 힘에도 움직이도록 해야 되는 거지. 그럼 그거에도 한계가 있으면 어떻게 해? 내가 지금 여기 흘리는 전류 도선에 전류가 많이 흐르게 하든지, 이제 뒤에 가서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는 것 같으면 이걸 움직여 가지고
전구를 달아서 전구에 불이 켜지는지를 봐야 되는 거지, 사실. 그죠? 근데 그까지 안 갔으니까 지금은 전류도선에 전류를 흘리는 걸 만든 다음에 이렇게 실에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얘가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보면 되는 거지. 혹시 이 답을 얘기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으면 잘한 거예요. 근데 역시 오늘은 난 듣기만 할 거야, 관람객이야, 그러면 나중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쯤에서 얘기해서 자기장을 감지하는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자기장이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검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코로나가 뭔지 알아야 검사하는 거지. 그러면 자기장이 뭔지 알아야 이 공간에 자기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는 거지. 그럼 이런 거죠. 또 하나 좀 더 응용하면, 자, 우리 어디에 송전탑이 지나가면, 고압이 지나가면 우리 동네에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고 막 결사반대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 왜 그럴까? 그럼 그게 논리적으로 맞나 안 맞나? 근데 지나가긴 해야 된다고 하면 울며 겨자 먹기로 그걸 허용해야 된다 그러면, 그럼 그걸 설치하는 업체나 정부에다가 뭐라고 요청을 할 건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지. 자기장을 줄여야 되잖아, 그죠? 전류가 그러면 자기장이 생긴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전자기장까지 안 갔지만 그 송전탑이 지나가고 있어, 그죠? 근데 내가 이 근처에 어디서 농사도 지어야 되고 집을 살아야 돼, 그죠? 그러면 뭐를 배웠냐면, 전류가 그러면 자기장이 생기는 거니까 나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송전탑이 동네에 가까이 안 오게 해야 되는 거지. 제일 좋게는 아예 안 오는 게 좋은데, 만약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되면 어떻게, 높은 데다 세우든지 땅 저 밑에다 세우라 그래야 되는 거지. 그 대신에 어떻게? 자기장만 생각하면 전류가 많이 흐르면 안 되니까 전류를 줄이면서 전력을 송전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 전력을 송전해야 되면 전류는 줄였으면 좋겠어. 그럼 뭐는 높게? 고압 송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압 송전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도 있지만, 다른 이유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논리적으로 하는 일을 자꾸 생각하면서 지금 요쯤에서 내가 그 한번 하고 싶었어요. 자기장 왜 배우냐 하면 우리 공학 하는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나중에 직접회로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인덕터도 만들어야 되고 트랜스포머도 만들어야 되고 다 이거 만들려면 이 영향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 핵심이 되는 것들을 여기다 적어놨어. 자, 그러면 자기장 문제를 이제 우리가 받는 문제는 뭘 받을 거다? 어떤 전류 도선의 형태가 주어지면 이 자기장을 구하는 문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장 문제를 받는데 이걸 구하려고 그러면 이 속에 들어있는 게 뭐다? 쪼각이 내는 힘을, 자기장을 먼저 계산할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원전류 전체를 적분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걸 구하려면 뭐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이것들 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다. 자, 그래서 지금은 뭘 할 건가 하면, 이제 알겠죠, 여러분들? 굉장히 꼼꼼하게 체크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를 드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디 외부에 나가면 반드시 문제로 받는 문제야. 내가 여러분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테스트에도 반드시 내는 문제이기도 한 거야. 이 문제는 반드시 나오는 문제, 여러분들. 두 개를 들 거예요. 비오사바레 법칙, 암페어 법칙 들어가기 전에 예를 두 개를 들어서 자기장 계산하는 거 할 텐데, 그거는 늘 손으로 계산할 수 있는 간편한 거기 때문에 늘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 확인하면 이 학생이 자기장 문제를 푸는지 안 푸는지, 이해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계적으로 외우면 안 되고 우리 하는 대로. 자, 그래서 이제 뭘 할 건가 하면 자기장 문제를 아직 암페어 법칙 가지고 뒤에 가서 좀 더 편한 경우도 있는데 암페어 법칙을 써서 푸는 문제는 한계도 또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뭐 할 건가 하면 자기장 또는 자괴강도 문제를 푸는 효과적인 방법을 여기다 여러분들한테 적어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순차적으로 가는 거 할 거야. 근데 내가 보니까 뭐 동영상으로 너무 의존하지 말라 얘기 많이 하긴 하는데 2주 지나고 나고 1주 지나고 2주 지나고 나니까 동영상 액세스에서 공부하는 표시가 확 줄어들어. 아마도 여러분들 느슨해졌겠지. 근데 우리 경쟁자는 바깥에 있어요. 우리끼리는 경쟁자가 아니고 협조자고 동료야. 또 회사에 가면 동료죠, 그죠? 근데 단계를 넘어갈 땐 경쟁자를 바깥에서 만나야 돼. 그럼 어떻게 돼?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연유가 기다려지죠. 그죠? 연유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잘 계획 세워야 돼. 자, 다시 들어와서 자기장, 자기강도 문제를 푸는 효과적인 방법 이제 쓰는 거예요. 뭐라고요? i가 주어지면 h 벡터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문제. 자, 그러면 일단 문제가 주어지면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은 뭔가 하면 이 문제를 그림으로 표현해야 돼. 문제를 그림으로 표현. 시각화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보면 해법이 보여요. 사실은 그림으로 문제를 표현해서 그거를 시각화하고 또 직관화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 똑같은 형태로 전기장 쪽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는지 다 설명해 줬어. 그죠? 여기는 또 좀 달라. 자, 근데 접근법은 똑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문제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해서 X축, Y축, G축 같은 게 있으면 여기다가 뭐 우리가 예를 들 것 같으면 이런 전류 도선을 여기다 표시해야 되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를 하냐면 꼼꼼하게 할 거예요. 두 번째 뭘 하냐면 자기장이 뭔가 하면 H 벡터라는 것이 DH 벡터라는 것에 근원전류에 대해서 근원전류 도선에 대해서 다 적분한 거였어. 근원전류 도선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건 뭐에 대해서 R 벡터 프라임에 관련되는 거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 들어있는 근원이 뭔가면 DH 벡터의 R 벡터의 프라임이라는 게 뭔가 하면 수식으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수식은 4파이 R 제곱분의 IS DLS 벡터 크로스 AR 벡터인데 요걸 뜻을 알아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걸 알아야 되는가 하면 이제 의미를 요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뭔가 하면 첫 번째 요거는 뭐에 비례하는가 하면 전류 크기에 비례하네 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전류 도선의 길이에 비례하네 인 거예요. 내가 말로 하는데 기호로 쓰고 있다. 여러분들은 나하고 똑같이 써놓고 또는 칠판에 여기 써놓고 나중에 클리핑 해가지고 요령껏 하면 요령껏 망하는 거예요. 몸을 쓰고 노력하는 만큼이 되는 거라. 그 다음에 또 뭐가 가장 또 중요한 게 있냐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네? 그러면 관측점 입장에서 보면 이 근원 전화 조각이 있는 데서 거리가 같으면 어떻단 말이에요? 자기장이 세기가 최소한 세기가 같다는 거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리가 같으면 자기장의 세기가 같다 하는 얘기를 온몸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수식이. 알겠죠? 그 다음에 특히 더 중요한 게 있어. 요거는 크기에 대한 얘기인데 비록 요게 벡터로 요렇게 써 있지만 최소한 DH 벡터의 방향은 어떤 건가 하면요. 방향이 뭐냐면 요게 지금 DLS 벡터 크로스 AR이라고 했지만 이건 너무 복잡하고 머릿속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지난 시간에 다 한 거예요. 전류도선이 이렇게 지나가면 I가 지나가면 어떻다? 자기장은 어떤 방향으로 형성된다? 전류도선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회전하는 방향으로 생긴다 했으니까 이 방향으로 회전하는 방향이다 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주 얘기하기를 이거는 뭐라 하냐면 회전 방향 또는 회전성이라고 했는데 회전성 자개 강도가 형성된다.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를. 자, 그러면은 요거를 적어 놓고 이것도 지울게요.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 요거를 적어 놓고 요 그림을 참고해서 세 번째 1과 2를 참고해서 뭘 따져야 되는가 하면 요걸 근거로 해서 자기장의 대칭성이 뭔지를 잘 봐야 돼. 대칭성. 예를 들면
전류도선이 Z축으로 이렇게 흐르는 것이 있다, 그죠? 그러면 예를 들면 대칭성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는, 여기서 얘기하기를, 거리가 같으면은 자기장이 같은데, 거리가 멀어지면 그의 제곱의 반비례해서 자기장도가 약해지네? 그랬으니까, 전류가 Z축에 나란히 무한히 흐르고 있으면 어떻다는 뜻인가 하면, Z축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을 연결하면 그게 뭐가 돼요, 여러분들? 동심원이 되지, 그지? 근데 그걸 동심원인데, 전 구간에 걸쳐서 다 하면 뭐가 돼? 원통이 되잖아요, 그죠? 원통면에서는 어떻단 말이에요? 자기강도가 어디나 다 같다는 얘기야, 그죠? 방향은 회전하는 방향이 나오는데 원통이 다 같다 그러니까 뭘 하는가 하면 요거를 참고해서 요거를 대칭성을 봐야 된단 말이야. 대칭성. 그럼 대칭성을 보고 해야 되는 일이 뭔가 하면 좌표계를 선택해야 돼. 좌표계 선택. 근데 어떤 좌표계를 선택하라는 얘기인가 하면 다루기 편리한 좌표계를 선택해야 돼. 좌표계 편리하게 안 선택하더라도 할 수는 있어요. 엄청나게 복잡한 과정. 그럼 미련한 거죠. 쉬운 방법을 찾아와야 되지. 그래서 요걸 그림으로 표현해놔야 좌표계, 예를 들면 이게 이렇게 회전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뭐냐면 원통 좌표계를 많이 쓸 거라서 원통 좌표계 좀 체크해 줄 거다 이런 얘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편리한 좌표계를 선택해야 돼. 자, 편리한 좌표계. 그럼 여기 같으면 원통 좌표계 쓰는 게 낫겠지. 아직 안 갔지만. 그 다음 네 번째, 굉장히 꼼꼼하게 하고 있는 거다. 네 번째는 뭐냐면 이 선택한 좌표계에 대해서 뭐를 찾아와야 되는가 하면 여기 있는 요 성분들을 다 아까 요쪽에 적었던 것 같은 거를 이제 찾아와야 돼. 나타내야 돼. 선택한 좌표계에 대해이기도 하지만 선택된 좌표계를 사용하여 뭐 찾아야 되냐면 여기 봤듯이 DLS가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와야 돼. 근데 앞으로 요 DLS 대신에 또는 이것도 붙여가지고 다니까 IS도 여기다 붙여가지고 다닐게. 여기에 IS DLS를 S를 붙여 다니는 게 불편하다고 해서 내가 뭐라고 하냐면 IS DL 벡터의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걸 찾아와야 돼. 첫 번째 요거. 그럼 요건 무슨 얘기야? DL 벡터의 프라임이라는 것은 DL 프라임에다가 A의 탄젠셜을 찾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전류 도선하고 나란한 방향, 그 접선 방향 성분을 찾아와야 돼. 요 AT가 뭔지는 알겠죠, 그죠? 탄젠셜 접선 방향에 이 도선에 이렇게 가고 있으면 여기서 같으면 이렇게 가는 게 탄젠셜 방향인 거지.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다고요? 아까 얘기하기를 여기를 R 벡터가 R 벡터 R 프라임을 해야 되니까 먼저 R 벡터를 찾아와야 돼, 그죠? R 벡터는 뭐예요? 관측점을 설정하고 관측점에서 조각이 근원절 조각이 있는 걸 빼는 요걸 해야 돼. 그럼 요걸 하려고 그러면 또 뭘 찾아와야 돼? 요 좌표를 사용해서 R 벡터도 찾아와야 되고 뭐도 찾아와야 돼? R 벡터의 프라임도 찾아와야 돼. 그 다음 또 뭐도 찾아와야 돼? 요 R 벡터 찾아왔으니까 AR도 찾아와야 돼요, 그죠? 계산 과정에서는 이거 써야 돼. 직관적으로는 이 회전이긴 한데, 그죠? 자, 요게 네 번째요.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여기 계산해 놓은 것을 이제 여기에 찾아 놓은 것을 어디다 넣냐면 DH 벡터 R 벡터 프라임 이퀄 4파이 R 제곱분의 ISDL 벡터의 프라임 크로스 AR 벡터에 반영해야 돼. 반영. 근데 요거 할 때 AR이라고 하는 거를 내려오면 얘는 어떻게 써도 좋은가 하면 4파이 R 삼승 AR이 R분의 R이니까 삼승분의 IS 이렇게 바깥에 빼놓고 DL 벡터 프라임 크로스 R 벡터 이렇게 해오면 돼. 벡터 프로덕트 하는 거 우리 다 배웠으니까 이렇게 찾아오면 돼. 근데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강조할 것은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표시됐지만 얘는 어떤 거다? 도선을 중심으로 하는 회전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요거 계산했으면 이것도 한번 해볼까? 더 가기 전에
여러분들 한번 해볼게. 여기에 이제 요거는 다른 예예요. 여기에 이렇게 x축, y축, z축이 있는데 여기에 근원전류 도선이 요게 이렇게 있어요. 요만큼 요게 ISDLS 같은 게 여기 있어요. 요 지점에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요 점하고요. 요게 A점이고 B점이 여기 있어요. B점은 여기 있어요. 여기 B점은 여기 있어. 그러면 A점에서 이 자기장이 어떤 방향으로 형성될까 하는 거 한번 해볼까? C점 하나 해볼게요. 그러면 C점은 뭔가 여기에서 요거하고 나란히 있는 요 점이 C점이야. C점이 제일 쉬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설명하기는. C점에서 자기장을 형상화해서 그리면 어떻다는 얘기인가 하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뭘 그려야 돼? 원을 그려야지. 원을 그리면 이런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야. 그죠? 이렇게. 그러면 A점에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 A점에서는 어떤 상태인가 하면 역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요 축을 기준으로 해서 요 거리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마치 요걸 당겨와서 여기다 임시로 이렇게 축은 그대로 놔두고 위치를 이렇게 당긴 것 같이 이렇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대신에 요게 중심이야. 이 반지름이 이만큼인 걸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자기장 세기, 여기 자기장 세기보다 더 크다? 크기는? 여기는 거리가 요만큼이고 여기는 거리가 이만큼이니까 훨씬 작은 크기일 거다. 그죠? 그렇지만 어떻다? 회전 방향은 똑같이 요렇게 회전면이 만드는 거하고 여기 회전면이 만드는 건 평행한 거야. 그러면 B경우는 어떻게 여러분들 하란 말이야. 요게 여기 있다고 가정하고 여기 나란한 여기 있다고 이렇게 가정하고 이렇게 반지름이 들어가는 이렇게 되는 형태로 이렇게 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요 식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자, 내가 이 얘기를 굉장히 아무데도 써놓지 않은 형태를 내가 설명을 해줬는데 그래야 혼동 안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전류가 이제 내가 어디서 봤더니 자기장이 지금 현재 이 지점에서 이렇게 돌고 있어. 이렇게 돌고 있어. 여기서 이렇게 돌고 있어. 그러면 어떤가 하면 요 공률을 계산해서 그 근원 전류가 어디쯤 있는지를 계산하려면 공률을 계산해 가지고 반지름에 해당하는 만큼 당겨가면 전류가 여기 있는 셈인 거야. 이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그림으로 그리는 뜻이 그렇게 담긴 거예요. 간략하게 얘기하면. 자, 그 정도 놓고. 그 다음에 6번. 그럼 이제 요거 DH 계산했다는 거죠. 그럼 6번 뭐 하면 돼? H 벡터는 어떻게 하면 돼? H 벡터는 DH 벡터 지금 R 프라임에 해당한 요거 계산해 놓은 걸 다 뭐에 대해서요? 근원전류 도선 조각 전체에 걸쳐서 소스 커런트 전체 또는 R 프라임에 해당하는 거에 관련되는 걸 다 적분해 주면 되는 거야. 그죠? 적분해 주면 그러면 다 계산된 거야. 그런데 여기서도 또 팁이 있어요. 여기서 또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여기서 대칭성을 확인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에서 적분할 때 미련하게 하지 말고 만약에 그 상황을 보고 대칭성에 의해서 상쇄되는 게 있으면 적분하려고 꾸역꾸역 하지 말고 이거는 이런 이유로 상쇄되니까 상쇄 0 이렇게 보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적분 과정에서 상쇄되는 것이 있는지를 보고 이걸 뭘 기반으로? 대칭성 기반으로 해서 상쇄되는 게 있으면 미리 삭제 또는 생략하고 가도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유를 써야지.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내 혼자 써서 내가 해석하는 게 쓸 거면은 안 적어도 되지만 외부에 가서 누군가 나를 평가하는 상황에 가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유를 적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장 문제를 절대 실수하지 않고 푸는 방법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도 또 하나 더 할 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하다 보면 여기 보니까 여기에 이제 공간을 내가 남겨놨는데 ISDL 프라임이라는 게 있어. 그죠? 요거는
어떤 거를 나타내는가 하면 전류가 흐르는 게 가느다란 굵기가 없는, 굵기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가느다란 선에 대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는 가는 그러면 집에 가는 줄 알지 모르니까 가느다란 선전류 인 경우에는 이렇게 쓰면 돼. 근데 이거 계산하니까 이때는 이게 ISDL 벡터의 프라임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걸 단위를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접하게 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미리 해서 나중에 적용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느다란 선전류인데 좀 더 한다면 할까? 요거 단위를 보니까 단위가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단위가? 요 앞에 거는 암페어고, 요건 길이니까. 암페어 곱하기 메타의 단위를 가져요, 그죠? 메타의 단위. 만약에 여기다 뮤까지 곱하면 뭐가 된다고요? 웨버가 된다 그랬지, 웨버가. 그죠? 근데 그 얘기는 지난번에 나눴으니까 지금은 H벡터로 들어갔으니까 생략해놓고. 그런데 요런 일 말고요. 요런 일 말고 무슨 일도 있을 건가 하면 이 전류가 가느다란 선이 아니라 판에 흐를 수도 있어요. 판이라고 하면 다르게 하면 면에 전류가 흐를 때, 예를 들면 어떤가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면이 있어요. 얄팍한 면이 있어요. 그럼 면에 전류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막 흘러. 이렇게. 그러면 면에 흐르는 전류, 면 전류인 경우에는 어떻게 나타내면 이런 암페어 메타 형태로 자기장 덩어리가 되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렇게 해가지고 요 조각, 요만한 조각을 떼내오면 이걸 아까는 내가 이 가느다라는 건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는 거에서 요 조각이 전류 조각이 됐어요. 그죠? 요게 요거였어. 그런데 면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요만큼의 조각인데 전류는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가 하면 이렇게 흘러요. 그죠? 일반적으로 이제 면으로 이루는 경우에는 요 전체 전류를 I라고 하면 이렇게 흐르는데 이렇게 흐르는 전체 합이 I예요. 그러면 I를 요 길이가 요 폭이 W다. 그죠? W다. 그럼 I를 뭐로 나누면? W로 나누면 요 전류 밀도가, 면전류 밀도가 얼마가 되는지가 나와. 면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나 단위 길이당, 단위 폭당, 그러니까 단위 폭당 전류 밀도가 되는데 이거를 면전류 밀도라 그래요. 면전류 밀도. 그럼 요때는 어떻게 하면은 암페어 곱하기 메타가 되는가 하면 요 폭에다가 이렇게 조각을 내면 요만한 그림이 너무 쪼잔해졌죠. 그죠? 여기다 하면 요런 덩어리가 전류 조각이 되는 거예요. 요만큼의 흐르는 전류가 요렇게 흐르는 전류 다 합쳐야 되는 거니까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요거를 요 면전류 밀도를 K라고 그래요. K. 대부분의 사람이 K라고 써요. 그럼 단위는 요 K의 단위는 뭐다? 암페어 퍼 메타의 단위를 가지는 면전류 밀도예요. 그러면 요 조각은 어떻게 하면 여기 흐르는 총 전류 암페어 메타가 되는가 하면 요 K에다가 요 조각의 면적이 뭔가 하면 DS예요. DS. 여기는 뭐였어요? 길이가 얼마? DL이었어. 그죠? 여기는 요 조각에 흐르는 전류 덩어리가 얼마인지를 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K에다 뭐 곱해주면 되는가 하면 DS를 곱해주면 요 전류 덩어리가 되는 거야. 전류 덩어리. 그러면 다시, 그러면 이렇게. 요거는 지금 요대로 하면은 뭐가 되는가 하면 근원 전류 조각. 내가 너무 자세히 설명해서 어려워질까봐 걱정이긴 한데,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건 내가 잘 없는데, 내가 요 형상화해서 요걸 설명해놨어. 요 덩어리가 자기장을, 어디인가 이쪽에 자기장을 만드는 근원이 되는 거야.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전류가 만약에 지금 설정한 대로 요 방향으로 흐르면, 요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 덩어리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전류를, 손가락을 이 방향으로 향하게 하면, 요 전류는 어떻게? 이렇게, 요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이런 형태의 자기장을 형성하겠지, 그죠? 이렇게. 이것도 해야 돼, 뒤에 가서.
이거는 응용해서, 공학적인 응용에서 중에서. 자, 그러면 다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KDS가, 단위는 여러분들 얼마가 나와? 요거 암페어 퍼 메타라고 그랬는데, 요거는 면적이 되는 거니까, 조각의 면적이 되니까, 곱하면 암페어 메타가 되잖아, 그죠? 근데 문제는, 요 전류 도선이,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도 자기장을 결정하는 거니까, 여기 방향이 표시되어야 되잖아, 그죠? 그럼 일반적으로, 여기 면전류 밀도는, 면전류 밀도 자체의 방향을 표시해. 요거 K에 방향까지 표시해서 여기다 이렇게 벡터를 붙이면 이 방향으로 가는 전류의 크기는 I 나누기 W고 방향은 요 방향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몇 개를 지금 했냐면 1번 했고, 그 1번이 아니고 A의 경우 했고 B의 경우 여기다 적었어요. 또 있어요. 자, 요 방법은 여기 했으니까 어떤 거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 DH 계산할 때 써야 되는 요 ISDL 프라임에 대한 경우를 미리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받게 되니까, 앞으로. 첫 번째 뭐예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했던 거. 두 번째는, 그렇지만 이런 거예요. 내가 ISDLS라고 그랬지만, 이렇게 선이라고 했지만, 멀리서 보면 점같이 보이는 덩어리예요. 그럼 얘도 어떨 거예요? 내가 이렇게 확대해서 그려놨지만, 멀리서 보면 마치 전류 덩어리인 거예요. 전류 덩어리. 또 있어. 하나가 더. 두 개가 더 있어요. 다 뒤에 가서 했는데, 이제 요거 지워 놓을게요. 요 ISDLS에 해당하는 세 번째 경우는 뭔가 하면, 이 면이 아니고, 입체 형태의 전류 도선 또는 굵은 전류 도선이라 그래도 좋아요. 굵은 전류 도선. 그럼 어떻다는 얘기인가 하면, 전류 도선이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지나가는 일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류 굵은 거 있잖아. 그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에 총 흐르는 전류가 I 암페어예요. I 암페어. 그러면은, 여기 요렇게 전류가, 요 면적이 A야. A의 메타의 제곱에 해당하는 면적이야. 그러면, 요 속의 조각이, 작은 조각이 이 어디인가 영향을 어떻게 H 벡터, DH 벡터를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이거는 선이 아니고 면도 아니고 입체야. 어떤 거? 예를 들면 요렇게 생긴 조그마한 쪼가리, 요렇게 생긴 쪼가리가 요게 DV라는 체적을 가지는데 요 조각이 여기 영향을 미치는 전류, 근원 전류 조각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ISDLS 같은 요 덩어리가 될까?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여기로 전류 지나가는 총 덩어리는 요 전류 밀도에다가, 여기 이제 그러면 면적 A를 통해서 I가 흐른다는 얘기는 최적 전류 밀도가, 여기 입체로 되어 있는 거에서 전류 밀도가 얼마냐 인다는데 좀 혼동스럽게 돼 있어. 어떻게 하면 되냐면, I를 면적 A로 나누면, 겉보기로 보면 얘가 단위가 뭔가 하면, 겉보기로 보면은 암페어 퍼 메타의 제곱의 단위예요. 그죠? 암페어 퍼 메타의 제곱. 그런데 이거를 최적 전류 밀도라고 그래. 겉보기는 뭐예요? 면적 전류 밀도잖아. 그죠? 혼동하지 말아야 될까? 입체 형태로 전류가 지나갈 때 전류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면전류 밀도 형태, 단위는 암페어 퍼 메타의 제곱의 형태로 나타나. 얘를 뭐라고 하냐면 J라고 정의해. 얘를 전류 밀도라고 해. 전류 밀도. 단위, 입체로 되어 있는데 면을 지나가는 전류 밀도인 거야. 그러면 요때 DH를 계산하는 요 ISDLS에 해당하는 건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가 하면, 여기에 지나간 전류 밀도가 뭔가 하면 요 J만큼 흘러가. 그죠? J에다가 DV라는 걸 곱하면, 요걸 뭐야? 암페어 퍼 메타의 제곱이고, 요 DV는 최적에 해당하는 요 조그마한 입체 형태로 되어 있는 최적에 해당하는 거니까 요건 메타의 삼성이라서 요거 곱하면 단위가 뭐가 나와요? 암페어 메타가 나와. 그러면 이것도 뒤에 가서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정리해 주는 거예요. 물론 반복해서 한 번 더 하긴 하겠지만, 여기서 개념을 잘 잡고 가면 바꿔 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바꿔 끼기만. 자, 그러면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 가느다란 전류도선, 여기 면에 해당하는 전류도선도 뭐까지 다 포함해야 돼? 방향. 그러니까 요 J라는 것은 방향이 있는 거야. 어디로 가는가 하면 요렇게 가는 게 J 벡터예요. 그럼 J 벡터는 어떤 벡터인가 하면 요 단면에 어때? 단면에 수직인 전류입니다. 요거는 단면은 자른 면이란 뜻이야. 자를 단이에요. 단면에 수직인 전류밀도. 그런데 백그라운드 뮤직이 살짝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끄고 왔어요. 단면에 수직인 전류 밀도인데 요게 이제 벡터 방향. 그러면 여기다가 요런 거 같은 거를 여기다 쓰면 뭔가 하면 여기는 수직이라는 단어를 내가 강조하고 있어요. 그죠? 수직인 단위를. 근데 여기는 요 면전류 밀도인데 어떤 면전류 밀도인가 하면 요거는 면에 뭐라고 내가 얘기할 것 같아요. 면에 평행한 전류 밀도를 나타내요. 그럼 지금 몇 개 했어요? 3개 했다. 그죠? 또 있어. 뒤에 가서 자기장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게 뭔가 하면 이제 D번 하나 더 할게요. 여기 깔끔하게 지워놓고 합시다. D번은 뭔가 하면 D번은 전류는 뭐예요? 전류는 이제 D번은 개념이 전류는 전하의 이동이 있으면 전류예요. 그러면 그때 전류에 해당하는 ISDLS에 해당하는 뭔가 예를 들면 어떤 전하가 있어요. 이제 Q가 있는데 이 Q가 있어. 이동이 가능한 전화예요. 그러니까 이동이 가능한 전화의 이동이 두 번 들어와서 내가 자꾸 망설이는 때가 있는데 요 Q가 있는데요. 그런 전화는 많이 있어요. 뒤에 가서 우리 로렌츠 방정식에서 관련되는 것도 또 해야 되고 이래서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만약에 휙 움직여요. 요 Q를 띈 녀석이 어떻게 이동하냐면 이렇게 V 벡터라는 속도로 메타 퍼 세커의 속도로 이동. 그럼 얘도 뭔가 하면 자기장 만드는 근원이란 말이야. 자기장을 만드는 근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Q하고 V하고를 곱하면 이 벡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Q하고 V 벡터하고를 곱하면 단위 한번 보세요. 단위 무슨 단위를 얘기를 내가 할 것 같아. 지금 늘 얘기하는 암페어메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건가 하면 얘는 단위를 보니까 Q는 무슨 단위예요? 쿨롱의 단위잖아요. 그죠? 그럼 V의 단위, 벨로시티의 단위는 1초 동안에 몇 센티미터나 가는가 하는 건데 쿨롱 퍼 세크가 뭐예요, 여러분들? 1암페어가 1초 동안에 1쿨롱의 전하량이 변하든지 이동이 있는 경우잖아요. 그죠? 요거는 암페어니까 암페어 베타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다 정리하면 내가 4파이 R 제곱분의 ISDL 프라임에다가 크로스 AR이라고 하는 걸 다룰 때 요 ISDL 프라임이라는 것은 첫 번째 선전류일 때는 어떻게 한다? ISDL 프라임 그대로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면전류면 어떻게 하라고요? 면전류면 K 벡터의 DS 찾아오면 되고 그 다음에 입체 전류 형태로 되어 있는 굵직한 이런 거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J 벡터를 찾아와서 조그마한 최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곱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이동 전하가 있으면 이동 전하를 다루는 경우에 Q에다가 V 벡터를 곱하면 전부 다 단위가 뭐다? 요 전부 다 단위가 암페어 메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다 앞에다 뮤를 곱하면 뭐다? 마치 전하 덩어리 같은 자 덩어리. 멀리서 보면 점같이 생긴 자기 덩어리. 근데 방향을 갖고 있는 거. 요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이런 형태는 왜 필요한가 하면요. 요거 얘기는 뒤에 가서 여러분들이 마그네틱 다이폴이라고 자기 쌍극자 할 때도 필요하고 자기 쌍극자 할 때도 필요하고 또 자성체를 다룰 때도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되고 또 로렌츠 방정식이라고 하는 자기장을 이용해서 입자 가속기로 쓰든지 또는 반도체 회사에서 반도체 제조 공정에 이온 주입기 같은 걸 쓸 때도 필요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같이 쓸까? 이거는 입자 가속기 같은 형태로 응용이 되고 또 이온 주입기 같은 데도 이용이 되기 때문에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일단 전체 결과를 꼼꼼하게 자세히 적었는데 지금부터는 뭐 할 건가 하면 이제 구체적인 예로 들어가는 일을 할 거예요. 그런데 얘가 집중해서 안 따라오면 수식의 나열이라서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설명할 때 잘 집중해서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마킹도 됐고 여러분들 옮겨 적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요거 지우고 어떻게 할 건가 하면 우리가 자기장 문제를 암페어 법칙을 적용하기 전에는 손으로 풀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그래서 이제 자기장 문제의 대표적인 예를 두 개를 할 건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1번은 G축 상의 무한 선전류에 의해 형성된 자기장의 내가 이제 요즘에 책을 쓰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만 무한 선전류에 의해서 형성되는 자기장인데 그 자기장에서 우리가 뭘 보려고 그러는가 하면 자개 강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찾는 일을 하려고 그래요. 얘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런데 내가 이렇게 간격을 둔 이유는 앞에 쓰겠다는 얘기야. 뭔가 하면 늘 중요한 게 이 자개 강도는 자기장을 나타내는 건데 전류 도성끼리 상호작용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자개 강도는 어떤 건가 하면 근원전류 도선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 방향 자개 강도라는 것을 머릿속에서 생각하면서 따라오면 일이 좀 쉬워져. 요 케이스 하고요.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이런 거죠. 이렇게 아까도 잠깐 나왔는데 X축, Y축, G축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런 상황이 잘 나타나진 않지만 가상적으로 손으로 계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서 하는 거예요. Z축에 이렇게 있는 여기에 전류가 I가 이쪽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렇게 흐르는 중인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실제로 이 세상 끝까지 갈 수 없으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가 하면 전류도선이 지나가고 있어. 전류도선이. 그러면 이게 비록 유한하다고 하더라도 요 아주 가까이 가서 보면 이게 무한히 상대적으로 길어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실제 응용에서는 그것 때문에 한다고 생각해도 좋아요. 이런 많이 하는데 이거는 왜 그럼 하는지도 적어 놓을게요. 오늘 아무도 시간이 그래서 푸는 일로 들어가는 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왜 중요하지? 이런 거를 해야 되는 일을 우리가 앞으로 왜 하는지. 그냥 기계적으로 자기장 다른 사람이 하니까 하는 이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왜 하냐 하면 첫 번째 이런 상황은 어디에서 실제 상황 왜 중요한지 실제 상황을 한번 염두에 둬보는 거예요. 실제 상황. 첫 번째 전력선이 지나가는 게 있어. 아까 잠깐 예를 들었듯이 전력선. 여러분들 우리 고압 전송 전력선 지나가는 거 보면 길잖아요. 그죠? 전력선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는가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자기학을 뒤쪽에 가서 하게 되면 전송선이 있어. 전송선. 그러니까 전송선도 있고 나중에 가면 여러분들 이제 좀 고학년이 되고 취업하고 조금 더 시간이 되면 이제 그 전자 소자가 굉장히 작아져서 마치 와이어 같이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노
와이어 형태로 되어 있는 거에서 정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고려해야 되는 것이 있어서 나노 와이어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런 축에 속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또 다른 하나는요, 이제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는데,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면 반도체 직접이 아니고 직접이에요. 인티그레이션 한다 그랬다 그죠? 직접 회로 상의 배선이라는 얘기는 와이어링이나 인터커넥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선이 두 개가 나란히 지나가는 일이 있는데 한 녀석이 다른 녀석에 영향을 미치는 걸 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어서 얘를 잘 알고 있어야 돼. 이게 방향은 어떻게 되고 설계할 때 그걸 반영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1번이 요거고, 2번은 이렇게요. 원형 도선, 원형 전류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회전성 자개 강도를 하려고 그래요. 여기도 미리 얘기하면 이 전류 도선이 이렇게 가면 최종적으로 자기장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이 도선 중심으로 해서 이런 형태로 회전 방향이 자기장 형성되는 거예요. H 벡터는. 그림이 좀 일그러졌는데 조금 더 이쁘게 따듬을까요? 그래도 안 따듬죠. 일단 이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돼. 근데 이제 요거는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렇게 X축, Y축, G축이 있는데 전류가 어떻게 흐르냐면 여기 XY, 빨간 걸로 할게요. 근원 전류는 내가 가능하면 빨갛게 그릴게요. 여기에 이렇게 반지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이 A인데 여기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야. I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은 앞으로 수없이 많이 접하게 될 거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긴 것도 자기장 계산하는 게 복잡해. 굉장히. 모든 점에서 다 구하는 건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 한정하냐면 원형 전류 도선에 의해서 형성되는 자기장의 회전성 자개 관계인데 어딘가 하면 이 원형 도선의 중심을 지나는 중심축상에서 중심축상으로 한정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중심축 위의 관측점에서 이제 H 벡터 구하는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럼 또 왜 하냐 하면요. 이 일은 여기 얘기 같은 실제 예가 어떤 게 있냐면 실제 상황은 실제 예는 첫 번째 좀 더 여러분들이 쉽게 다룰 수 있는 인덕터 있잖아요. 그죠? 인덕터 뒤에 가서 여러분들 이제 2학년 회로 이론할 때 지금 인덕터까지는 왔겠지. 인덕터 뭐 유도 용량이라 그러기도 해. 유도 용량이라고 얘기하는 인덕터가 어떤 형태로 있는가 하면 권선의 형태로. 권선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감았다는 얘기예요. 원형으로. 그래서 인덕터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겼냐면 원형 코일이라고 얘기도 하고 원형 권선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코일이라는 얘기는 감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영어로 하면 솔레노이드 코일이라고 얘기해요. 이거에 대해서 뒤에 가서 해야 되니까 이 과정을 알아야 돼. 또 뒤에 가면 내가 잠깐 언급하기를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는 사실은 내부를 들여다보면 뭐가 이동하는 건가 하면 전하가 뱅뱅뱅뱅뱅 돌고 있으면 전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일정하게 돌아가는 그런 형태가 나중에 자성체에서 자기장의 영향을 받는 재료인 자성체에서 뭔가 하면 자기 쌍극자에 관련되는 거를 해야 돼서 하는 거예요. 일렉트릭 쌍극자도 했죠. 그죠? 전하 쌍극자라는 것도. 그래서 자기 쌍극자는 마그네틱 다이폴이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한 특성을 잘 알고 자성체의 특성을 알려고 그러면 요것도 또 알기도 해야 돼요. 요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요 두 가지가 그나마 손으로 좀 계산할 수 있는 거고 손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 그래서
조금 시간이 애매한데 이제 요 1번의 경우를 준비만 해놓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준비들 여러분들 해보고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제 1번의 경우를 내가 뭐라 그러냐면 첫 번째 어떻게 그랬어요? 이제 그 진행하는 방식을 얘기하라 그랬죠, 그죠? 그림으로 형상화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림으로 형상하는데 이제 이것도 지워도 되겠다, 그죠? 지울게요. 이제 실제로 문제 여기다 그렸지만 실제 다시 온 거예요. 여기다가 그림으로 이렇게 형상화했어요. X축, Y축, G축이 있는데 전류도선이 이렇게 지나고 있어. 이게. 자, 그러면 요걸 형상화해 놔서 이렇게 되면은 뭐 어떤 일이 일어나겠네는 그냥 상상하는 것보다 두 번째 근거식을 써놔야 돼요. 그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제 DH 벡터를 먼저 R 벡터에 해당하는 것을 4파이 R 제곱분의 ISDL 벡터의 프라임에다가 크로스 AR에 적용할 준비를 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랬다. 그죠? 이게 뜻은 뭐다? 이거는 뭐에 비례하는가 하면 전류에 비례하는데 전류는 하나만 있으니까 그냥 고려 대상이 안 되고, 두 번째 뭐다? 전류 도선의 길이에 비례하고 세 번째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다? 방향은 어느 방향이다? 방향은 전류 도선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 방향이겠네가 되는 거예요. 그죠? 방향은 회전 방향. 그러면 요걸 근거로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거리가 같으면은 이 전류 도선으로부터 거리가 같으면은 뭐다? 어디나 자기장이 같을 거니까 거리가 같은 점을 연결하면 뭐가 된다? 이런 원이 되는데 거기다가 여기만이 아니라 무한히 같으면 여기 있는 원 말고도 이 아래쪽에 있는 원도 다 같고 중간에 원도 다 같으니까 이게 자기장 세 개가 다 같은 거를 연결하면 뭐가 될 거다? 원통면이 될 거다. 그죠? 그러고 보니까 얘는 어떤 대칭성을 갖고 있는가 하면 원통 대칭성을 갖고 있네? 가 되겠죠. 그죠? 요걸 기반으로 해서 요 근거를 찾았다. 그죠?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원통 요걸 이제 3번 원통 좌표계를 선택해서, 그죠? 원통 좌표계가 이제 원통 대칭이기 때문에 원통 좌표계를 선택했어. 그러면 뭐 해야 돼? 여기 필요한 거? DL 프라임도 찾아와야 되고, R 벡터도 찾아야 되고, R 벡터의 프라임도 찾아와야 되고, 또 R 벡터의 R R 벡터 이것도 찾아와야 되고, 또 크기도 찾아와야 되고, AR도 찾아오려면 찾아와야 돼. 이걸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단계만 남겨놓고 다음 시간에 넘겼어요. 그래서 이제 전자기학이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혹이라도 내가 염려하는 게 설명이 너무 자세해서 어렵게 느껴지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거야. 근데 설명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한 다음에 내가 가끔 가다가 또 핵심을 다시 요약해 주니까 그것 따라오는 걸로 해서 해야 돼. 관람 잘했다. 들으니까 알겠어. 끝. 이건 여러분들께 안 돼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내가 믿는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그래도 또 선생이다 보니까 자꾸 높아심에 여러분들한테 잔소리 비슷한 걸 하고 있어.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출석 아까 체크 못한 사람은 다시 체크해 줄게요.